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9살이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학 시절부터 6년을 만나온 남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던 예비신부였습니다. 예비신부였다는 말은 지금은 아니라는 소리니 이미 눈치채셨을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저는 결국 파혼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고 이렇게 제 이야기를 사연으로 보내게 되었네요. 제 나이를 고려해보면 6년 만난 그 세월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철이 들기 시작할 무렵부터 계산하면 거의 제 삶의 절반을 함께 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만난 만큼 남자친구와 저를 동시에 알고 있는 지인들도 많았으니 그만큼 파혼을 결정하는데 신중해야 했고 고민도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파혼을 결정하게 되었던 건 도무지 견뎌낼 수 없는 돈 없는 예비신우의 갑질 때문이었어요. 예비신랑이었던 남자친구는 대학교 들어가고 얼마 되지 않았던 신입생 시절에 학교 선배의 소개로 처음 알게 되었어요. 연애를 목적으로 받은 소개가 아니었다 보니 꽤 오래 지인으로 알고 지냈습니다.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처음 시작한 아르바이트가 카페 아르바이트였는데 당시 남자친구의 소개로 처음 시작했던 제 첫 아르바이트였어요. 이미 일을 하고 있던 남자친구가 그때 저한테 이것저것 많이 알려줬죠. 매일같이 같은 일터에서 시간 보내고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연애로까지 발전하지는 못했어요. 남자친구가 군대를 가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편지도 주고받고 면회도 다녀오고 휴가 나오면 만나는 등 하면서 지속적으로 인연을 이어왔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하게 된 건 남자친구가 복학하고 1년이 지나서였습니다. 그때부터 여태까지 만나왔고 얼마 전 결혼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었어요. 연애를 워낙에 오래 했다 보니 남자친구의 가족관계 같은 기본적인 건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만나본 적은 없었죠. 위로 나이차가 조금 있는 누나가 있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만나볼 때까진 정말 결혼이 둘만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취직하기 전까지 저는 계속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처음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건 대형 프랜차이즈였는데 계속 일하다 보니 다른 데는 어떻게 운영하나 궁금해져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카페 일에 흥미를 갖게 되었고 이 바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대충 알게 되었죠.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데에 취직하는 게 당연한 목표처럼 살아왔고 실제로 대학 졸업 후에는 제법 괜찮은 직장에 취직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 월급은 아르바이트를 할 때보다 몇 배가 늘었는데 회사 일이 저랑 잘 안 맞았던 건지 도무지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친구들은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다며 저한테 뭐라고 한마디들 했지만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길은 내가 갈 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카페를 운영해야겠다는 꿈을 키워나갔어요. 부모님 돈으로 편하게 공부해서 대학까지 졸업했으니 저는 부모님께 신세 지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고 그때부터 미친 듯이 월급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벌이가 꽤나 괜찮았던 회사를 다녔었고 현장직의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퇴근 후에는 밤 12시까지 집 근처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일도 했다 보니 사실상 투잡이나 마찬가지였기에 돈을 모으는 건 수월했어요. 몸은 피곤하긴 했지만 제 꿈을 생각하니 힘든 것도 모르고 일을 했네요. 그리고 결국 얼마 전 제 카페를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부모님 도움을 조금 받기는 받았어요. 비싼 돈 들여서 좋은 대학 보내놓고 좋은 회사 취직시켜놨더니 장사한다고 회사 그만두겠다는 저를 처음에는 이해 못하셨는데 요 근래 제가 투잡까지 뛰어가며 목표를 위해 열심히 하는 걸 보고서는 제 진심을 인정해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도와주셨다는 게 그냥 큰 돈을 저한테 주셨다는 건 아니에요. 원래도 저희 부모님이 장사를 하셨던 분들이라 계산 하나만큼은 칼 같으신 분들이거든요. 카페 월 수입에서 제가 매달 일정 비율로 부모님께 원금을 갚는 식으로 자금을 대주셨던 겁니다. 대신 이자는 받지 않기로 했고요. 저도 그 편이 훨씬 부담이 덜하니 좋았습니다. 잠도 줄여가며 투잡 뛰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었는데 카페를 차리니 열자마자 장사는 좀 안 될지라도 마음의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때쯤에서 남자친구도 저에게 청혼을 해왔습니다. 신입생 때부터 알았고 대학교 때부터 6년을 만나왔으니 거의 10년 인연이었죠. 그렇다 보니 저희 주변 사람들도 당연히 둘이 결혼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 또한 6년 연애하면서 속 한 번 썩인 적 없던 남자친구에게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에 조건, 이런 건 따져보지도 않고 남자친구의 청혼에 알겠다 했고요. 각자 집에 서로를 소개시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양가 상견례가 있었습니다. 상견례 중 저희 어머니께서 먼저 말씀을 꺼내셨죠.
형식적인 예물 예단은 건너뛰고 차라리 그 돈으로 애들 뭐 필요한 거나 하나 더 해주는 게 어떠시겠냐고요. 예비 시부모님도 그 말에 동의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는 김에 식장에서 축의금 들어오는 것도 그렇게 큰 돈이 아니니 애들 새 출발하는데 보태자고도 하셨죠. 허례허식을 생략한 결혼을 하자고 했고 집과 혼수는 절반씩 하기로 이야기도 끝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상견례 분위기는 의견이 어긋나는 거 하나 없이 정말 좋았었죠. 네, 시부모님 되실 분들도 남자친구처럼 참 좋은 분이다 싶었어요. 좋은 부모 밑에 좋은 자식 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예비 신우를 만나보고 나니 또 무조건 그런 건 아닌가 보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말 같은 한 가족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색깔이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예비 신우가 위치는 어떻게 알았는지 한 번은 제 카페에 찾아온 날이 있었어요. 제 가게가 번화가에 위치해 있는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프랜차이즈 카페도 아니고요. 예비 신우가 이쪽 동네에 연고가 있을 리도 만무했죠. 커피 한 잔 마시러 온 건 아닐 테고 지나가다 들른 건 더더욱이 아닐 거라 생각했습니다. 한 번 보면 두 번 다시 까먹지 못할 강한 인상이라 가게에 들어오는 걸 보고 단번에 예비 신우임을 알아차렸어요. 말했던 대로 여긴 왜 왔나 싶었죠. 예비 신우는 저한테 인사 대신 나 알지? 하고 말을 건네고는 커피는 설탕 많이 넣어서 한 잔 맛있게 부탁한다더라고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돈은 안 내도 되지? 하고 묻길래 그러시라 했습니다. 커피를 내주고 저는 다시 자리로 돌아가려는데 이리 좀 와서 앉아보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할 이야기가 있어서 찾아온 거라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 카페에 일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던 상황이었어요. 손님은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데 자리를 비우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예비 신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손님 오면 바로 보내줄 테니 와서 앉아보라고 막무가내로 나오더군요. 하는 수 없이 예비 신우한테 붙잡혀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도 시원시원하게 쓸모없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본론부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상견례 당시에는 저희 부모님도 계셨고 자기 부모님 체면도 챙기고 해야 하니 따로 말을 꺼내지 않고 그냥 옆에서 듣고만 있었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짚고 넘어가는 게 맞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제 일터까지 찾아온 거라고요. 결론만 짧게 말하자면 아무리 요즘 반반결혼이 추세라지만 그래도 형편 괜찮은 집에서 좀 더 부담하는 게 이치에 맞는 거라는 소리였어요.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신우가 어떤 사람인지 여긴 왜 왔는지 그 의도를 몰랐기 때문에 솔직하게 부담을 더하는 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랑 남자친구 둘뿐만 아니라 양가 부모님들까지 반반결혼하는데 서로 동의한 상황이지 않냐.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 집이 너네 집보다 더 잘 사니까 반반하지 말고 6대4, 7대3 하자고 말하라는 거냐고요. 예비 신우는 자기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면서 저보고 잘 좀 생각해보랍니다. 설마 양가 부모님이 있는 자리에서 이미 결론 지은 이야기를 어떻게 바꿀 수 있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예비 신우가 도무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았죠. 예비 신우는 반반 결혼한다고 해서 세상 누가 10원 단위까지 딱 절반해서 결혼을 하겠냐고 말을 하더군요. 그냥 유도리 좀 부리면 얼마든지 성의 표시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고 열변을 토하더라고요. 당최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다 싶었는데 정말 구세주같이 그때쯤부터 손님이 가게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덕분에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죠. 피크타임일 때라 손님들이 연속해서 계속 들어오고 있었고 예비 신우도 더는 기다리기 싫었는지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 버렸어요. 손님 주문 받고 있는데 그런 건 아랑곳하지도 않고 새치기를 하더니 카운터 위에 종이를 하나 휙 던져놓고 가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이게 뭐냐는 표정으로 예비 신우를 쳐다봤더니 예단 목록이니까 쭉 훑어보고 참고하라고 하고는 자리를 떠나더군요. 주문하던 손님도 가게를 나가는 예비 신우를 어이없이 쳐다봤어요. 제 앞에 던지듯이 두고 간 예단 목록을 보더니 자기가 좀 봐도 되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라고 했는데 그 손님분이 종이를 보고 소리내서 웃으시더니 저한테 종이 돌려주면서 원래 내가 오지랖 부리는 성격은 아닌데 생각 잘해보라고 조언 한마디 해주시더라고요. 밀려드는 손님분들 주문이 다 끝나고 겨우 한숨 돌릴 시간이 돼서 예비 신우가 적어준 예단 목록을 봤어요. 그걸 예단 목록이라고 부르긴 조금 그랬어요. 그냥 자기 갖고 싶은 것들만 쭉쭉 적혀 있었거든요. 분수에 맞지도 않는 명품 가방에 지갑이며 옷과 구두까지. 그냥 그 명품 브랜드로 위아래 한 벌 쭉 빼입고 싶은 건가 싶었네요.
형편 나은 집에서 좀 더 해야 한다는 소리가 반반 결혼은 이미 부모님들끼리 그렇게 하기로 정했으니 어쩔 수 없지만 나한테는 사비를 털어서라도 성의 표시를 해라. 뭐 이런 소리였던 거였죠. 거기 적혀있는 명품들의 액수가 얼마이건 간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솔직히 내야 하면 못 낼 액수는 아니었지만 말도 없이 찾아온 것 하며 자기 할 말만 하고 종이 한 장 집어던지고 갔던 태도하며 그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이게 말로만 듣던 시짜짓, 신호 갑질인가 싶었어요. 어이가 없어서 그대로 남자친구한테 전화했어요. 오빠네 누나가 내 가게까지 찾아와서 예단 목록이랍시고 자기 갖고 싶은 거 적어서 던져놓고 갔는데 이거 오빠네 집에서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냐고요. 남자친구가 제 말을 듣기가 무섭게 우리 누나가 거길 왔다 갔냐며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한 이야기는 시작도 하지 않았지만 누나가 왔다 갔다는 사실만으로도 바로 미안하다 사과를 하는 거 보니 남자친구도 이미 자기 누나가 어떤 사람인지 대충은 알고 있는 듯 싶었습니다. 일단 자기가 누나랑 말해보겠으니 신경 쓰지 말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알아서 잘 해결하겠거니 싶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1시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일부러 안 받고 있으니 누가 이기나 보자는 식으로 계속 전화가 걸려와서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건 주인공은 예비신우였어요. 나중에야 알게 된 건데 저한테 전화하겠다고 동생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몰래 핸드폰 비밀번호 풀어서 제 번호를 알아냈던 거더라고요. 아무튼 전화를 처음 받았을 땐 진짜 장난 전화인가 싶었어요. 제가 잠결이기도 했고 전화 받자마자 다짜고짜야 너 하면서 뭐라 알아듣지 못할 소리를 혼자 짓거리고 있었거든요. 그걸 왜 동생한테 그걸 다 말을 했냐고 내가 직접 찾아가서 좋게 말해주니까 너 내가 아주 만만해 보이냐 어쩌냐 뭐라고 따지는데 그때서야 전화한 사람이 예비신우였다는 걸 알았네요. 남자친구한테 전화했었을 때 이미 남자친구 반응 보고 이 예비신우라는 사람이 제정신은 아니라는 걸 대충 짐작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보니 괜히 일 크게 만들기도 싫고 또 한참 자던 중에 깨서 받은 전화라 너무 피곤하기도 해서 더 분위기 험해지기 전에 먼저 져주는 척 나갔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상견례 때 저희 집에서 예물 예단하지 말자고 했고 어머님 아버님도 알겠다 하고 축의금도 애들 주자는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었냐고. 그런데 생각도 못한 예단 이야기가 나와서 남자친구한테 확인차 물어본 거라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말 잘했다고 부모님들끼리만 이야기한 것부터가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 동생이 그러니까 제 남자친구가 자기랑 나이차가 많이 나다 보니 부모님 일터에 나가시면 자기가 깐난쟁이 남자친구를 업어 키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한테도 키워준 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남자친구한테 있어선 자기가 두 번째 엄마나 마찬가지니 예단 예물에 관해서는 자기랑도 상의를 했어야 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얼토당토 않은 억지에 저도 웬만하면 좋게 말해 일찍 전화 끊어버리고 푹 쉬려고 했었는데 듣다 보니 도무지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입으로 뻔뻔하게 동생 몇 번 돌봐준 거 가지고 엄마나 마찬가지라느니 그런 말을 떠들 수 있나 싶었죠. 예비신우가 남자친구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긴 하는데 그래봐야 고작 6살 차이예요. 예비시 부모님이 아무리 일 때문에 바쁘셨어도 그렇지 갓난쟁이 아들을 6살밖에 안 된 딸한테 맡겨놓고 일터에 나가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뭐 진실 여부는 사실 궁금하지도 않고 중요한 것도 아니니 그냥 넘어갔어요. 대신 예비신우한테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했죠. 무슨 말하는지 잘 알겠다고 적어준 예단 리스트에 적힌 대로 해달라는 대로 제가 다 해주겠다고 했어요. 혹시 덜 적은 게 있다면 지금 말해달라고 했죠. 예비신우는 이게 웬 떡이냐 하는 반응이었습니다. 애써 머릿속에 브랜드가 뭔지 제품명이 뭔지도 잘 기억 안 나는 걸 짜내서 말해주더라고요. 마지막에 가서는 이름을 기억해내는 것도 귀찮았는지 현금 해단으로 1,000만 원 정도 준비하면 좋겠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럼 이것들 준비하면 되겠냐 했더니 예비신우가 만족스러운 말투로 그렇다고 대답하고는 잘 자라 말하고 전화를 끊으려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끊기는 왜 끊으시냐고 아직 다 안 끝났다고 제가 예비신우를 멈춰 세웠죠. 예비신우가 뭐가 더 남았냐고 묻길래 원하는 대로 예단 준비하기로 했으니 이젠 제가 받고 싶은 거 말할 차례 아니냐고 했어요. 원래 예단이랑 예물 똑같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 모르시냐고요. 아직 결혼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실 수도 있는데 보통 그렇게들 한다고 예단 제가 준비하는 만큼 저도 언니한테 예물 받아야겠다고 말했죠.
두 번째 엄마나 마찬가지라고. 그러니 예단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하지 않으셨냐. 그럼 제가 예물을 요구해도 별 문제될 게 없지 않느냐 하고 되물었더니 지 하고 싶은 말만 쏟아내던 예비 신우가 아무 말도 없더라고요. 한참을 아무 말도 없길래 혹시 밤이 너무 늦어서 잠드신 거냐고. 한참 자고 있어야 할 시간에 전화 받은 제 잘못이라며 미안하다 사과하는 척만 하고 예비 신우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그냥 전화 끊어버렸네요. 결혼할 사람의 누나인 걸 떠나서 그렇게 한 방 먹이니까 속이 아주 후련하더라고요. 다음날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전날 저녁까지 난리법석을 떨던 누나가 벼랑간 오늘 아침에 예단은 안 받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을 바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누나가 한번 저렇게 고집부리면 피곤해지는데 생각을 빨리 고쳐먹어서 다행이라고 안심을 하더라고요. 아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쪽팔려서 동생한테 말을 못했는가 싶었어요. 이렇게 예비 신우랑 문제도 해결되니 이제 정말 날짜만 잡고 식만 올리면 우리도 결혼을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 뒤로 예비 신우한테 연락 오는 것도 없었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구나 싶었죠. 그렇게 하나둘 결혼 준비를 하던 중 얼마 전이었어요. 예비 신우가 또 제 카페로 찾아온 거예요. 이번엔 제가 카페에 없을 때 찾아왔습니다.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정기적으로 수업을 듣고 있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만큼은 부득이하게 직원 2명한테 가게를 맡겨놓고 수업을 들으러 갔습니다. 한참 수업을 듣고 있던 중이었는데 직원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사장님 가족이라는 분이 왔는데 돈을 안 낸다고요. 직원들이 저희 부모님 얼굴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확인차 전화까지 하는 걸 보니 뭔가 이상해서 핸드폰으로 감시 카메라 앱을 켜서 누군가 확인해봤어요. 제 가족 중에 그렇게 염치 없는 사람이 누군가 싶었는데 확인하고 나니 그럴만도 하겠다 싶었네요. 바로 예비 신우였거든요. 심지어 혼자 온 것도 아니었어요. 친구들 데려와서는 제일 넓은 테이블 2개를 붙여가지고 있더군요. 음료수만 먹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는데 쟁반해보니 빵이랑 케이크 디저트류도 인당 2-3개씩 담아서 줄도 서 있었어요. 주말이라 넉넉하게 준비해놓아서 문제는 없었는데 다른 손님들 계산도 못하게 카운터 점거해서 가족이니까 공짜로 내놓아라 행패 부리고 있길래 일단 직원한테 말해서 그냥 주라고 했습니다. 직원은 아무 죄도 없잖아요. 끼리끼리 논다더니 친구들도 다 똑같은 한통속처럼 보였는데 직원들한테 진상 중에 진상 5명을 동시에 상대하라고 하는 것도 못할 짓이다 싶었어요. 그리고 수업 끝나자마자 가게로 향했는데 제가 도착했을 때는 신우 일행은 이미 먹고 싶은 거 원 없이 먹고 내빼버린 뒤였습니다. 그 인간들이 돈 안 내고 먹은 걸 계산해보니 5명이서 20만 원치를 먹었더라고요. 집에 가져가서 먹겠다며 포장까지 해갔대요. 직원들을 나무랄 생각은 없었습니다. 괜히 더러운 꼴 보지 말라고 그냥 주라고 제가 직접 지시를 했었으니까요. 하지만 예비 신우를 가만둘 생각은 없었어요. 제가 금요일마다 수업에 나가는 것도 제 측근 아니면 저희 직원들밖에 모르는 일인데 굳이 그때를 틈타서 가게에 왔다는 건 그동안 저 모르게 가게까지 찾아와 제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했다는 거잖아요. 참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이게 곧 내 신우가 된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돋더라고요. 근본적으로 멈추려면 결국 가족, 그러니까 남자친구의 도움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곧바로 전화를 했어요. 남자친구는 지난번처럼 제 전화가 예비 신우 관련돼서 걸려왔다는 걸 알자마자 앞뒤 상황은 듣지도 않고 연신 미안하다는 소리를 남발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또 누나랑 이야기해 볼 테니 며칠만 기다려달라고 대답해왔고요. 문제는 그날 저녁이었어요. 예비 신우한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제 예비 신우가 제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 보니 새벽에 전화 받을 일은 없었지만 자기가 해결하겠다더니 또 이렇게 전화를 받게 만드니 짜증이 나더라고요. 예비 신우가 하는 말도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어차피 오늘 데려온 친구들이 니네 시골일 때 내가 데려갈 내 친구들이다 하면서 결혼식까지 와서 축하해줄 사람들인데 미리 커피랑 빵 몇 조각 대접했다 치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그걸 또 그새를 못 참고 꼰지르냐며 조상 중에 친일파라도 있는 거 아니냐고 시비를 걸더라고요. 사소한 도발은 싸그리 다 무시해버렸고 필요 없으니 친구들도 데려오지 말라 했어요. 언니 친구들 없어도 내 결혼 축하해줄 사람 널리고 깔렸다고요. 그랬더니 있는 집 것들이 더하다더니 진짜 그렇다고 하면서 나랑 내 친구들이 축의금만 내고 밥값만 축 내고 갈까봐 아까워서 그러는 거 아니냐고 빈정거리더라고요. 저는 정말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저런 소리를 하는 걸 보니 제가 예단 안 해줬다고
친구들 끌고 와 제 가게 쳐들어가서 공짜로 이것저것 뜯어먹고 그걸로 모자라 제 결혼식에 그 친구들 다시 끌고 와서 축의금 안 내게 하고 밥만 처먹이고 보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자백하고 있구나 딱 알았죠. 그래서 언니하고 언니 친구들 우리 결혼식에 오면 신랑 쪽 하객인데 밥값 많이 나오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아무런 상관없다고. 그러니 10명이고 100명이고 데려올 테면 데려와 보라고 했네요. 아뿔싸 싶었는지 한참 또 아무 말도 없다가 머리로는 도무지 저를 이기지 못하겠다 싶었는지 마지막에 가선 어거지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집에 돈 좀 있다고 아주 눈에 뵈는 게 없냐면서. 네가 지금 신호알기를 우습게 아는데 어디 결혼만 해보라고 시집살이 한번 제대로 준비해서 신호 무서운 게 뭔지 알려주겠다고 으름장을 놓더라고요. 세상에 시집살이를 시키겠다고 결혼 전부터 협박을 하는 사람은 신우밖에 없을 거예요. 처음엔 예비 신우 한 방 먹이는 재미라도 있었는데 이젠 말싸움하기도 귀찮고 다 짜증이 났어요. 무엇보다 제일 화가 나는 건 되도 않는 갑질하는 예비 신우보다 남자친구 때문에 더 화가 났습니다. 매번 알아서 잘 해결해보겠다고 말만 그렇게 해놓고 결국 예비 신우랑 2차전, 3차전 하는 건 늘 제 몫이었잖아요. 그래서 며칠 고민하다가 남자친구한테 단단히 제 입장을 전했습니다. 신우가 너한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중간에서 이렇게 똑바로 중재 못하고 나만 혼자 시달려야 하면 나는 이 결혼 절대 못한다고요. 파혼도 감수하겠다는 제 말에 남자친구도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 자기가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이야기해볼 테니 기다려달라고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왠지 기다려달라는 그 말에 더 이상 신뢰가 가지 않았네요. 그래도 그날 저녁에는 예비 신우한테서 전화가 걸려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이 지나고 또 다음 날이 지나도 아무 전화가 걸려오지 않았죠. 말한 대로 잘하고 있는 건가 싶었는데 그 다음 날 오후에 가게에 출근했더니 예비 신우가 한쪽 자리에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표정은 무슨 못 먹을 걸 먹기라도 했는지 똥 씹은 표정을 하고는 말이죠. 할 이야기가 있어서 찾아온 것처럼 보여 직원한테 미안한데 몇 분만 가게 좀 더 봐달라 말하고 맞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안하다고 억지 사과 받고 싶은 생각도 없었어요. 단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고 앞으로 잘 지내보자고 한마디만 했으면 저도 여태까지의 악연은 그냥 잊어주려고 했죠. 그런데 예비 신우는 정신을 못 차리고 저랑 마지막 거래를 하러 왔던 거예요. 예단 리스트에 적어놓은 명품 가방 그거 하나만 사주면 자기가 평생을 두고 너한테 시집살이 시키는 일은 없을 거라면서요. 이젠 저도 볼장 다 봤다 싶어서 한마디 했어요. 마음에서 우러나지도 않는데 자꾸 해달라고 해봐야 나는 언니한테 단돈 100원도 쓰고 싶은 생각 없으니 그만 포기하라고요. 그랬더니 자기가 동생 얼굴 봐서 한번 참고 결혼 허락해주러 왔더니 말하는 싸가지 좀 보라며 들고 일어서더군요. 그러더니 제 머리끄댕이를 붙잡았어요. 직원이 재빨리 상황을 말리러 와서 더 큰일은 없었지만 제 얼굴에 작은 긁힌 상처가 생겼습니다. 그 길로 가게문 잠궈놓고 경찰 불렀어요. 신우가 먼저 저를 건드렸고 저는 반격도 하지 않았으니 꿀릴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증거들은 전부 실시간으로 저장되고 있었기도 하고요. 경찰서 가서 신우랑 같이 조서 쓰고 있는데 남자친구랑 예비시 부모님이 후다닥 들어오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가 제 얼굴에 난 상처를 보고 미안해서 어쩌냐고 결혼식 때 흉이라도 남아있으면 어떡하냐고 걱정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대고 걱정 마시라고 했어요. 저는 이 결혼 못하겠다고 오늘부로 파혼이라고요. 남자친구한테는 다음 주까지 예약해놓은 거 전부 취소할 테니 그렇게 할라 말하고 위약금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말하면 말하는 대로 늦지 않게 돈이나 보내달라고 말했습니다. 파혼이라는 말에 예비 시어머니는 뒷목부터 잡으셨고 남자친구는 제 말 끝나기가 무섭게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누나 일은 미안한데 결혼하면 나랑 사는 거지 누나랑 사는 거 아니지 않냐고.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비는데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오빠네 누나 일로 짜증이 난 건 맞지만 파혼을 결심하게 만든 건 오빠 때문이라고 정정해줬습니다. 언니가 처음 내 가게를 찾아온 것부터 오빠가 주소를 알려줬던 거 아니냐, 언니가 어떤 방법을 썼던 간에 내 전화번호 알아낸 것도 오빠 통해서지 않느냐고요. 솔직히 자고 있을 때 몰래 번호 훔쳐갔다는 것도 믿기지가 않는다고 했어요. 몇 번을 부탁해도 누나랑 이야기해보겠다고만 하지 해결한다고 말한 것 중에 말처럼 된 게 뭐가 있냐고 따졌죠. 결국 오빠는 누나 모시기는 그런 사람이라고요. 지금부터 이런데 결혼하면 얼마나 더 하겠냐고. 지금도 이렇게 꼴 보기 싫은데 그 꼴 더는 보고 싶지 않으니 지금 파혼하는 거라고 딱 잘라 말해줬죠.
그리고 제 얼굴에 난 상처를 가리키며 이건 그동안의 정을 봐서 합의해주겠다 했어요. 대신 합의금으로 땡땡땡땡 거 명품 가방 하나 사오라고 말했죠. 그거 안 사오면 합의는 없을 테니 신우 이름에 빨간 줄 한번 그어보자고 했네요.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합의금 대신 가져오라던 가방은 예비 신우가 예단 목록 첫 줄에 적어놓은 그 가방이었습니다. 어떻게는 내 돈으로 그 명품 가방 받아다가 들고 다니는 게 소원이었나 본데 이젠 자기 돈으로 자기가 갖고 싶어 하던 그 가방을 저한테 사주게 되었으니 얼마나 속이 쓰리겠어요? 예비 신우가 제발 봐달라고 자기가 차라리 반성문을 쓰겠다고 빌었는데 반성문이 뭐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지어내면 얼마든지 지어낼 수 있는 걸로 내 용서를 받을 생각 말라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도 예비시 부모님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분들이셨어요. 솔직히 앞으로 제가 누구를 만난들 그 사람들보다 좋은 사람을 만날 수나 있을지 확신도 생기지 않을 만큼 말이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제 남은 인생에 예비 신우 같은 사람을 가족으로 두고 있을 자신이 없어서 결국에는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어느 땐데 호칭 앞에 시자 들어간다고 해서 갑질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나요? 저 말고도 혹시 아직 결혼을 하지 않으셨거나 결혼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갑질하는 시댁을 만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혹여나 만나게 되더라도 시자 들어가는 거 벼슬 아니니 겁내지 말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다 해버리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1년 만에 시댁과 연 끊고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긋지긋한 시집살이 견딜 수가 없어. 이깟 며느리 자리 무슨 벼슬이냐, 하나도 필요 없으니 때려치겠다 식모자리 사표 집어던져주고 4년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게 된 30대 여자입니다. 조금 지나면 숙려기간도 끝나서 이제 영원히 남남이 되게 되었네요. 이혼을 쉽게 생각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 시댁과 연을 끊기까지 했던 거고요. 좋게 좋게 넘어갈 방법이 있었다면 10년이고 100년이고 결혼식장에서 서약했던 것처럼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이 결혼 생활을 끝까지 지켜냈을 거예요. 시댁과 연 끊고 얼굴 볼 일 없으면 다 끝나는 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런 게 아니었네요. 스트레스 때문에 새치가 생겨서 제 머리만 팥뿌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결혼 서약을 지켰다고 봐도 무방한 것 같아서 이렇게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네요. 가장 문제는 시댁이 아니라 남편이었던 걸 몰랐어요. 그동안 저 혼자 속만 태우고 알았던 지난 시간을 생각하면 왜 진작에 이혼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뿐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요리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 덕에 제 진로도 요리와 관련된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도 조리과학고등학교를 나왔고 전문대를 진학 후 곧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현재는 제 전공을 살려서 요리 강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제가 요리 강사 일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에 직장 동료의 소개를 받아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만남은 결혼까지 발전하게 되었고요. 이미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하고는 잘 맞지 않았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하고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일이에요. 제가 요리 강사로 일을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만 해도 엄청 좋아하셨죠. 우리 아들 맛있는 거 많이 얻어먹겠다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는데 시어머니가 벼랑간 저한테 결혼하면 일은 그만두고 집에서 애나 키우면서 남편 뒷바라지나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는 말을 꺼내왔습니다. 밥하는 거 집에서나 잘하면 되지 굳이 밖에까지 나가서 할 필요 뭐가 있겠냐면서 말이죠. 남편이 화들짝 놀라면서 이 사람 벌이가 얼만데 직장을 그만두라는 소리를 하시냐며 바로 대답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는 돈을 벌면 얼마나 번다고 그러냐며 퉁명스러운 얼굴로 저를 흘겨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네 월급이 얼마인지 당장 말해봐라. 내가 듣고 결정하겠다 하는 표정으로 말이죠. 저는 꿀릴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순히 취미반 수업만 가르치는 게 아니었고 기능장 과정 강사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장 월급만 비교해봐도 제가 남편보다 벌이가 더 좋았거든요. 단지 시어머니한테 제 월급이 정확히 얼마인지 말하는 게 껄끄러웠어요. 남편이 적당히 받아쳐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빨랑 얼마 버는지 말씀드리라고 오히려 저를 보채기 시작했지요. 막상 제 월급을 듣고 나니 시어머니는 당신 아들인 남편보다 제가 돈을 더 잘 번다는 사실도 못마땅해 했습니다.
못 벌면 못 버는 대로 집에서 살림이나 하라 그러고, 잘 벌면 잘 버는 대로 아들 기죽는다고 마음에 안 들어하고, 도대체 이게 뭐 하자는 플레이인가 싶었네요. 솔직히 제가 더 잘 번다고 해봐야 몇 배씩 버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돈 몇십만 원 차이였어요. 그걸 가지고 남편을 우습게 볼 생각은 당연히 없었죠. 애초에 그랬다면 결혼은커녕 연애하던 도중에 헤어졌을 거 아니겠어요? 당장 제 월급이 높다고 하니 시어머니도 더는 저한테 일을 그만두라 마라 말은 못하셨지만, 계속해서 제가 내조를 잘해야 남편도 기가 살고, 기가 사는 만큼 회사에서 능률도 올라서 승승장구하는 거 아니겠냐고 같은 말을 계속 돌려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하고 싶은 말이 한두 마디가 아니었지만 결혼 허락 받으러 와서 파토 내고 갈 것도 아니고 그냥 참았습니다. 그나마 남편이 그때는 중간 역할을 해줬어요. 요즘 맞벌이 안 하는 집이 어디 있다고 그러냐, 우리가 애들도 아니고 어련히 알아서 잘할 텐데 걱정 붙들어 매시라 하면서 시어머니 걱정을 누그러뜨리려고 애썼죠. 나중에 저한테도 따로 어머니가 워낙에 옛날 분이라 그러시니 이해 좀 해달라며 시어머니의 태도에 마음상에 있던 제 기분을 풀어주려고 애쓰기도 했어요. 남편이 자기 가족들 과거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제 나름대로 시어머니를 이해해보고자 노력했습니다. 남편 집이 원래는 다른 집 부러울 것 없이 화목한 집안이었다고 해요. 당시 건설 경기가 좋았어서 건설회사 다니는 아버님이 돈도 잘 벌어오셨답니다. 부잣집까진 아니어도 중산층 정도는 되었다 해요. 그런데 IMF 겪으며 아버님이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고 합니다. 아버님이 직장을 새로 구해보려고 했지만 좀처럼 잘 되지 않았었다 해요. 얼마 안 되던 퇴직금으로 몇 달 버티는 게 고작이었답니다. 집이 어려워졌다고 자식 농사를 포기할 수는 없으니 처음에는 애들 학원비라도 보태겠다는 심정으로 당시 전업주부였던 시어머니가 아름아름 아는 사람들 통해서 일당 받고 일을 나가는 식으로 돈을 벌어왔다 해요. 아버님도 나름 노력을 했지만 도무지 직장이 구해지지 않았답니다. 아버님이 집에 계시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생활비도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결국 어머님이 매일같이 일을 나가 돈을 벌어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집에 혼자 있던 아버님은 세상 일이 잘 풀리지 않아 답답하다며 대낮부터 술을 그렇게 드셨다고 해요. 한 번은 시어머니가 집에서 그렇게 술이나 마실 시간에 공사판이라도 나가서 돈을 벌어오라고까지 했다고 해요. 아버님은 나같이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이 어떻게 공사판에 나가서 일을 하겠냐며 거절을 하셨고, 그렇게 술독에 빠져 살면서 자격지심까지 생기게 되었답니다. 술이 얼큰이 오르면 괜히 집에 있는 남편과 신우한테 니들도 이 애비가 우습게 보이냐며 성질을 부리곤 했다더라고요. 나중에 가서는 어머님이 그나마 없는 벌이로 모아놓은 돈까지 들고 나가 동네 노름판에서 탕진해오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답니다. 어머님은 그 와중에도 아버님을 정신 차리게 만들어 놓는다고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고 해요. 똥자존심 부리지 말고 나가서 돈이나 벌어와라. 돈 벌어오면 마누라고 자식이고 당신 무시할 일이 뭐가 있겠냐고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게 어머님이 아버님과 나눈 마지막 대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열받아서 집을 뛰쳐나간 아버님이 혼자 동네 뒷산에서 술을 드시다가 실족해서 돌아가셨다고 해요. 어머님은 그걸 평생을 두고 당신 탓을 하셨다고 하네요. 자기가 집에서 내조를 잘했으면 시간은 좀 더 걸렸을지언정 아버님도 직장을 찾지 않았었겠냐고요. 괜히 자기가 돈 몇 푼 벌어온다고 멀쩡한 남편 길을 다 죽여놔서 사랑구실도 못하고 폐인을 만들어 놓았다. 그것도 모자라 목숨까지 가져갔다고 그렇게 자책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한테 그런 과거가 있다 보니 저러시는 거라고 남편이 설명을 해줬어요. 솔직히 제3자의 입장에서 들으면 어머님이 잘못하신 거 하나도 없어 보였지만 그래도 돈 얼마 더 번다고 남편 우습게 보지 말라는 소리나 집에서 살림하면서 내조하라는 그 말이 그냥 제가 마음에 안 들기만 해서 했던 말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머님을 완전히 이해한 건 아니었어요. 저희 집은 IMF 때문이 아니라 원래도 형편이 안 좋았었거든요. 부모님은 맞벌이를 그만두셨던 적이 없었고 덕분에 장녀였던 저는 집에 혼자 남아서 동생들을 돌봐야 했던 날이 부지기수였습니다. 동생들 밥 챙겨주고 하면서 그때 처음 요리에 취미를 갖게 되었고요. 4년째 안 가고 전문대 들어가 곧바로 일을 시작한 것도 여전히 저희 집 형편이 넉넉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그랬던 거예요. 힘든 시기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법인데 어머님 안 좋았던 과거의 일 하나 때문에 여태까지 쌓아온 제 경력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남편 혼자 외벌이를 시켜서는 생활비에 대출금, 택도 없었기도 하고요.
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으면 언젠간 그 노고를 이해해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했고 어머님께는 저는 결혼한다고 해서 일을 그만둘 생각은 없다는 뜻을 확실히 전한 뒤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날까지는 그 어떤 문제도 없었어요. 어머님과 정리해야 할 문제들은 다 정리했으니 그냥 앞으로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는 저에게 도무지 마음의 문을 열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소한 일에도 트집을 잡기 시작하며 소위들 말하는 시자짓, 시월드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언젠간 내 진심을 알아주겠거니 하고 참아보려고 했어요. 쉬는 날이면 한 달에 2~3번씩 시댁에 가서 직접 음식도 해드리고 용돈도 두둑하게 챙겨드리고 제 나름의 방법으로 시어머니와 가까워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저희가 결혼하고 1년이 지날 때쯤 신혼에도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신우하고도 잘 지내보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엄마가 싫다는데 딸이라고 저를 좋아할 리가 만무했죠. 시어머니가 신우 결혼 때문에 기니 할 말이 있다고 저를 따로 불러낸 적이 있어요. 그때 시댁과 연을 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사돈댁, 그러니까 신우네 시댁 식구들을 집에 초대할 생각인데 저보고 와서 그날 음식 준비를 하라고 하더군요. 폼나게 호텔에서 나오는 것처럼 코스 요리로 한번 준비해보라고요. 아무리 시어머니와 신우랑 관계 개선을 하고 싶던 저였지만 그것만큼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애초에 제가 신우네 시댁 먹을 밥상을 차릴 이유조차 없었고요. 그래서 싫다고 거절했더니 밖에서는 시키지도 않은 음식을 하고 다니면서 가족들 먹을 밥 한 번을 차리기가 그렇게 싫으냐며 저한테 한 소리를 하더군요. 며느리 대접까지는 바라지도 않았는데 제가 나서서 밥도 해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했더니 저를 아예 돈 가져다 바치는 식모 정도로 생각하는구나 싶었죠. 내 딸이 결혼하는데 그 정도도 못 해주냐고 언성을 높이던 시어머니는 그럼 신우 결혼하는데 뭐라도 하나 해주라면서 제 돈 1,000만 원을 요구하더군요. 남편과 같이 모으는 공동자금이 아니고 제가 따로 모으는 제 돈으로 1,000만 원을요. 그래서 그때 그냥 시댁에 관한 모든 걸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신우 결혼할 때 1,000만 원은 아니고 제 돈으로 100만 원 해줬어요. 그 후로 시댁과는 아무것도 얽히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나도 할 만큼 했다. 뭐 그런 소리죠. 괜히 며느리 싫다는 시자들이랑 친해져 보겠다고 내 마음 써가며 내 마음 상해가면서 노력할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요. 괜히 신우, 시어머니 일 가지고 남편한테 서운하다고 싸울 일도 없을 테고 시어머니가 저 대신 인생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신우가 저 대신 결혼 생활 해주는 것도 아닌데 그냥 남편하고 알콩달콩 둘이서만 잘 살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후론 그냥 시댁에 관련된 모든 것에 관심을 끊었어요. 이따금씩 드렸던 안부 전화도 끊어버렸죠. 어차피 전화해봐야 아침에 걸면 아들 아침밥 챙겨줬냐, 저녁에 걸면 저녁에 건대로 저녁밥 챙겨줬냐 하면서 귀한 아들 밥 걱정이나 하고 마는 게 뻔한 레파토리였거든요. 그게 아니면 돈이다가 아니라면서 일 그만두고 남편 내조나 잘해주라는 이야기뿐이었죠. 제 나름대로 어머님과 가까워지고자 했던 안부 전화였는데 1년 넘는 시간 동안 어머님이 저보고 밥은 먹었냐고 물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딱히 할 말도 없는데 억지로 안부 전화하는 것도 스트레스였는데 단칼에 끊어내니 너무 편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났나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먼저 오더라고요. 아들 소식이 궁금해서 전화했다시길래 전화를 잘못 거신 것 같다고. 저한테 걸 게 아니고 남편한테 하셨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대답했죠. 어머님은 우리 아들 일하느라 바쁜데 방해되게 어떻게 전화를 하냐고 하시더군요. 저도 똑같이 일하는 사람이고 저도 바빠서 전화할 시간 없다고 대답했죠. 어머님은 제가 바쁘다는 소리에 아무리 바빠도 우리 아들 저녁밥은 꼭 챙겨주라며 또 아들 밥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안 됐는데 저도 그동안 쌓인 게 있다 보니 시어머니한테 모진 소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아들 식사했는지 챙기실 때 저는 밥 먹었냐고 챙기셨던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으시냐? 왜 어머님이 아버님하고 있었던 과거의 후회를 가지고 저한테 할 필요도 없는 내조를 강요하시느냐 따졌어요. 제가 어머님 대신 어머님 아들 밥 차려주려고 결혼한 거 아니라고 그깟 내조 안 해줬다고 제 풀에 무너질 팔뿐이었으면 결혼도 안 했을 거다. 아들 밥 걱정은 이제 그만하시고 정 걱정되면 아들 돌려드릴 테니 저 대신 밥 챙겨주시라 한마디 했습니다. 혹시나 이런 일로 어머님과 또 원성 높여야 하는 상황이 있으면 저도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며느리가 되고 싶지는 않으니 진짜 이혼도 한번 고려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시어머니도 지금 며느리가 시험이 협박하는 거냐며 노발대발하셨지만
막상 장가보낸 아들을 되돌려받고 싶지는 않았는지 그 이후로 별다른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날 남편하고도 대판 싸웠죠. 그냥 어른도 아니고 세상에 단 한 명밖에 없는 우리 엄마, 네 시어머니인데 말버릇이 그게 뭐냐고 말이죠. 저도 며느리는 뭐 둘씩이나 있느냐고 되물었어요. 혹시나 나 말고 다른 며느리가 있는 거면 그 사람한테 진짜 며느리 자리 양보해 줄 테니 이런 일로 스트레스 받게 만들지 말아달라고 했죠. 제가 이렇게 나오니 남편도 아무 말도 더 하지 못하고 말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이 있던 뒤로 시어머니는 제게 더 이상 전화를 걸어오지 않았어요. 당연히 일 그만두고 집에서 아들 밥이나 챙겨주라는 말도 더 이상 들을 일 없었죠. 신우하고는 원래 연락도 주고받던 사이가 아니니 그렇다 쳐도 남편 또한 제가 시어머니한테 잘하기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후로 저는 남편과 사이가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질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제 인생에 시어머니랑 신우를 빼버렸을 뿐인데 남편하고는 오히려 사이가 더 좋아졌습니다. 제가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는 만큼 저는 긍정적인 기운이 넘쳐나기 시작했던 거고 그 기운이 결국 실제 생활에 영향을 미쳤던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애초에 연애를 길게 했던 것도 결혼을 결심했던 것도 남편이 애초에 저와 성격도 취향도 잘 맞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으니까요. 조금 양심에 찔리긴 하지만 이렇게 저만 시댁과 연 끊고 지내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결혼 생활이 안에서부터 골마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시댁에는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갈 일이 있으면 남편만 혼자 보냈어요. 명절과 어버이날, 생신 때는 시댁에 가는 대신 그냥 용돈 봉투 하나 만들어서 남편 손에 들려보냈습니다. 적어도 제 딴에는 해야 할 도리는 했던 거예요. 이건 중간 역할을 여지껏 방관해온 남편이 지 손으로 쌓아놓은 업보라고 생각하려고 하고 있었지만 언젠가부턴 혼자 시댁에 다녀오고 그러는 남편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쯤 남편이 저한테 부탁을 하나 하더라고요. 다른 날은 따로 부탁은 안 하겠는데 명절 때 가져갈 명절 음식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요. 시어머니하고 다툰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면 분명히 내가 왜? 하고 거절했겠지만 안 그래도 남편한테 마음이 쓰이는 와중에 물어본 거라 그냥 넘길 수가 없어서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남편이 머뭇거리면서 대답하기를 시어머니가 제가 시댁과 연 끊기 전에 명절마다 가서 해줬던 음식을 먹고 싶다고 몇 번을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또 이제 명절이라고 시댁에 올 사람 신우네랑 자기까지 해서 꼴랑 4명뿐인데 어머니 나이도 나인데 혼자서 명절이라고 음식 준비해놓는 거 보기도 안쓰럽기도 하고 또 어머니 입으로 직접 제가 해준 음식이 먹고 싶다는 말도 꺼내지 않았냐고 자기가 중간 역할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 깊게 반성하고 있다고 어머니 용서해주고 예전처럼 지내는 건 바라지도 않는다며 어떻게 좀 안 되겠냐고 부탁을 하더군요. 혹시 아느냐고 이게 계기가 되어서 어머니랑 제 사이가 괜찮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냐. 신우야 뭐 엄마 편이니까 저한테 차갑게 구는 거고 어머니랑 사이가 좋아지면 신우랑도 덩달아 관계가 개선될 수 있지 않겠냐면서 몇 번을 부탁하는데 썩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때는 저도 마음이 약해져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로 남편이 부탁한 대로 딱 추석과 설날 2번만 시댁에서 먹을 명절 음식들 몇 개를 해서 남편 손에 들려보내기 시작했죠. 기대도 안 했지만 뭐 잘 먹었다는 연락이 왔던 적은 없었어요. 첫 번째는 저도 나름의 기대가 있었지만 그 기대마저 사라지게 되었고 나중에는 그냥 의무감으로 음식 몇 개 해서 들려보내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빈손으로 시댁에 다녀오던 남편 표정이 전보다 밝아 보였으니 그냥 그걸로 만족하려고 했었죠. 그리고 지난 추석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원래 음식 관련해서 저한테 부탁을 하시는 분은 아닌데 큰집 제사 일로 저한테 갈비찜 좀 해달라는 부탁을 해오셨어요. 추석 전에 어머니께서 허리를 삐끗하신 게 있어서 가서 아무것도 안 하기 눈치가 보이신다고 음식이라도 해서 가져가면 눈치가 조금 덜 보이겠다고요. 재료값이며 수고비며 다 쳐주시겠다고까지 하셨고요. 어차피 시댁에 보내던 음식 중에 갈비찜이 있었고 큰 솥에 고기 더 넣고 양념장 넉넉하게 만들어 삶기만 하면 되는 거니 그거 나눠서 친정에도 드리고 시댁에도 보내고 하면 되겠거니 싶어서 알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명절 전날 저녁에 음식 미리미리 다 준비해놓고 잠에 들었습니다. 시댁에 가져갈 것들은 따로 다 준비해서 챙겨놓았는데 갈비찜을 나눠 담을 솥이 따로 없어서 그것만 따로 나눠놓지 않았어요. 친정어머니께서 오는 길에 적당히 큰 솥을 가져오시겠다 했었거든요.
친정어머니 먼저 덜어드리고 남은 거 남편 손에 들려서 보내면 되겠거니 하고 잠에 들었던 거죠. 전날 조금 늦게까지 음식 준비를 해서 그런가 다음날 늦잠을 자게 되었는데 일어나고 보니 남편이 집에 없더라고요. 전화를 해보니 제가 깊게 잠든 것 같아 안 깨우고 먼저 출발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나눠놓지 않은 갈비찜을 남편이 전부 들고 가버린 거예요. 남편한테 그걸 다 가져가면 어쩌냐고 도로 가져오라고 말을 했는데 시댁 도착하자마자 자기는 술을 마셔서 운전하기가 좀 그렇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해야 하나 싶은 와중에 친정어머니가 도착하셨는데 그냥 빈손으로 가겠다고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조금 난감해하는 눈치였습니다. 큰 집의 말은 다 해놨는데 어쩌냐며 고민이 많아 보였어요. 시댁이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었다 보니 눈 딱 감고 친정어머니 차 끌고 주차장에서 갈비찜만 덜어가지고 오자 이 생각으로 시댁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가는 길에 남편한테 전화를 했는데 시댁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지 도무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시댁에 도착할 때까지도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집에 가야 하나 고민하는데 친정어머니가 난감해하는 표정이 생각나서 결국 시댁에 들어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는데 시어머니가 너가 여기는 왜 왔냐는 표정으로 서 계셨어요. 신우든 남편이든 나와볼 법도 했는데 집안에는 그 어떤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죠. 갈비찜 해다 드린 거 전부 다 드릴 게 아니고 친정에도 가야 했던 거라 그거 가지러 왔다고 사실대로 말을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더더욱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는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장난칠 거면 돌아가라고, 너 때문에 자식들하고 안 보고 지낸 게 몇 년인데 음식은 무슨 음식이냐고 언성을 높이면서요. 그때부터 무언가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말씀드리겠다 하고 시댁에 들어갔더니 역시나 시댁의 남편이고 신우고 신우 남편이고 아무도 없었어요. 어머님이 혼자 TV 보면서 식사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거실에 상 펴놓고 콩나물국 하나 떠놓고 마른 반찬 몇 개 꺼내놓은 게 전부였죠. 저도 이게 무슨 상황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댁의 발길을 끄는 뒤부터 남편 통에 용돈도 보내드리고 음식도 해서 보내드리지 않았느냐 물었더니 자꾸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고 자빠졌냐며 저보고 술 한잔 했느냐 물으시더라고요. 술 한잔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남편이 어머님 댁에서 벌써 술 한잔해서 자기가 집까지 못 오겠다고 하길래 제가 차 끌고 직접 온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럴 게 아니고 남편한테 한번 전화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어요. 제가 전화할 땐 한 통도 안 받더니 시어머니가 전화하니까 바로 받더군요. 어머님이 지금 며느리가 명절 음식이 어쩌고 하면서 여기 와 있는데 이게 다 무슨 상황인 거냐고 물으니 전화기 너머로 남편이 허둥지둥하는 소리가 다 들려왔습니다. 친정어머니껜 조금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연락드리고 큰 집에는 제가 따로 죄송하다고 연락드리겠다 말하고 시댁에서 남편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서 남편이 도착했는데 저랑 어머님이 이 상황이 다 뭐냐고 묻기도 전에 먼저 자기가 설명을 하겠다며 전부 실토하더군요. 자초지종은 이랬습니다. 일단 남편 또한 제가 시댁의 발길을 끄는 이후로 명절이라고 시댁에 혼자서 다녀간 적이 없었던 거예요. 시댁에 가는 대신 아직 결혼 안 해서 총각인 친구들 불러 모아 연휴라고 산이고 바다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다 왔던 거였죠. 남편 손에 들려보냈던 어머님 용돈은 남편이 노는데 홀랑 다 써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음식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우물쭈물하다가 또 전부 털어놓더군요. 음식은 신우한테 다 줬답니다. 결혼한 신우 또한 며느리라고 그쪽 시댁에서 명절 스트레스로 고생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러다 꼼수가 떠오른 게 저한테 음식을 해달라고 부탁해서 그 음식들을 자기가 해간 것 마냥 하는 거였대요. 그러면 명절에 일할 필요도 없고 음식 맛도 프로가 하는 음식이니 시댁의 점수도 따고 신우 딴에는 일석이조였다는 거죠. 신우가 음식을 해달라고 하면 제가 거절할 게 안 봐도 뻔하니 남편은 시어머니를 변명거리 삼아 저한테 음식을 부탁했던 거였고요. 그렇게 신우한테 음식을 건네주면 신우도 수고비랍시고 돈 얼마를 챙겨주고 그랬답니다. 그 또한 남편이 친구들과 노는데 홀랑탕진을 했던 거고요. 명절 때마다 혼자 시댁 간다고 기운 없는 척은 다 해놓고 그렇게 1박 2일, 2박 3일 연휴 내내 펑펑 놀다가 집에 돌아와서는 또 불쌍한 척은 혼자서 다 했던 겁니다. 그제서야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며 싹싹 빌기 시작하는데 이걸 남편이라고. 시댁 연까지 끊어가면서 둘이서만 행복하게 지내면 되는 거 아니겠냐며 이혼만큼은 하지 말자고 몇 번이나 다짐했던 제가 다 멍청이처럼 느껴졌어요.
더 들을 건덕지도 없다고 그냥 연휴 끝나는 대로 이혼 서류 준비해서 올 테니까 이혼하자고 한마디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이혼하자는 말을 꺼낼 거라곤 생각도 못했는지 혼자서 목에 핏대까지 세우며 저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군요. 따지고 보면 이게 다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요. 너가 우리 가족들이랑 연을 끊는 바람에 자기가 중간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시댁 근처만 와도 마음이 불편하니 그 울적한 마음을 위로받으려고 친구들하고 놀러 다녔던 거라며 제 탓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남편의 얼토당토하는 변명을 끝까지 들어야 하나 싶은 와중에 시어머니가 남편 말을 끊더니 그냥 이혼하래요. 내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노래를 부르던 어머님이셨으니 네가 내조를 똑바로 안 해 이렇게 된 거 아니겠냐며 아들 편을 들어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날이 때껏 내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그게 아닌 걸 알았다며 자식 농사 똑바로 하지 못한 당신 탓이라며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부터 하시더군요. 시어머니도 믿었던 아들한테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던 거죠. 제가 며느리 도리를 포기하고 연을 끊었을지언정 중간에서 어떻게든 해결해보려 노력이라도 했어야지 그걸 핑계 삼아 놀러 다니겠다고 자식 도리를 포기한 놈이 사람 새끼가 맞냐면서요. 자리에 없는 신우도 똑같다고 오빠가 시댁의 발길을 끊었다고 늙은 노모 혼자 책임질까봐 똑같이 발길을 끊어버린 게 용서가 안 된다십니다. 그 와중에 또 저한테 지들 시댁 식구들 처먹일 밥을 해달라고 하는 건 무슨 생각인 거냐고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냐고 언제까지 마누라고 부모고 속이고 살 수 있었겠냐고 하면서 그냥 세상 네 혼자 살라고 나도 내 남편 죽은 그날의 자식들도 같이 죽었다 생각하고 평생 혼자 살 테니 앞으로 여기 얼씬될 생각도 하지 말라고 남편을 내쫓아버렸어요. 시어머니는 그동안 당신이 저한테 너무했던 것 같다고 몇 번을 사과하셨죠. 그 와중에도 네 할도리 하겠다고 용돈도 보내고 밥도 해서 보냈냐고 고생 많았다고 하면서 또 미안하다 저한테 계속해서 사과를 하셨죠. 아들이 이혼을 안 해준다고 하면 소송이라도 걸라고 그러면서 당신한테 위자료도 청구하라 하시더군요. 얼마가 됐든 다 내주시겠다면서요. 하지만 이제 와서 어머님한테 사과받는다고 뭐가 달라지겠나요? 남편과는 결국 협의 이혼을 하기로 했어요. 대출이 아직 많이 남기는 했지만 따로 재산 분할 없이 집은 제가 갖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시어머니가 남겨줄 유산은 사회에 다 환원해버리겠다 으름장을 놓으셨거든요. 그나마 없는 형편에 집 한 채 지키고 있던 게 지금은 집값이 많이 올라서 돈이 꽤 되거든요. 남편이 결혼할 때 가지고 온 돈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요. 남편도 그건 포기할 수 없었는지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재산 분할 없이 이혼하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듣자 하니 이번 일로 신우도 결혼 생활에 타격을 입은 것 같더라고요. 신우네 시댁에서 신우 인성을 가지고 이야기가 나왔다고 해요. 심각하게 이혼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고 하는데 뭐 결과는 두고 봐야 알겠죠. 남편은 이혼하면서 시어머니 집으로 들어가고 싶어 했는데 어머님이 반대하셔서 결국 혼자서 따로 살기로 했고요. 어머님이 그렇게 귀한 아들이라고 밥 걱정을 하셨는데 혼자 살면서 스스로 밥이나 챙겨 먹을지 그건 참 궁금하네요. 아, 신우가 이혼당하거든 이혼당한 남매끼리 둘이서 지난 날을 후회하며 평생을 살았으면 그렇게 되면 참 좋겠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